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너머로 보이는 그곳.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공간. 백악산 아래 잠들어 있던 청와대 공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백악산 아래 청와대 공간 이야기. 여기를 궁궐터로 정하고. 여러분은 청와대 공간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조선의 법궁, 경복궁과 인접한 이곳에 말이죠. 경복궁이 지어지기 전 조선의 수도를 정하기 위해 논의한 기록을 보면 지금의 청와대 공간에는 고려 남경에 궁궐터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땅의 형세가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남경은 지금의 서울인데요. 고려시대에 이곳이 수도로 삼기에 좋은 곳이라 여겨 개경에서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려 했었대요. 이후 조선의 수도가 한양, 곧 서울로 결정되죠. 경복궁이 완성됐을 때 오늘날 청와대 공간은 경복궁의 북쪽 끝, 신무문 밖에 있었어요. 궁궐 밖이었던 거죠. 궁궐 밖의 공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평범한 일상 공간일 것 같잖아요. 궁궐 밖 청와대 공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세기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에서 궁궐 밖 넓은 들판이 보이죠? 이곳에 네모난 형태의 단이 있었어요. 회맹단이라 불린 이곳에서 국왕과 공신은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고 군신 간 단결을 맹세하는 회맹제를 치렀어요. 이곳은 궁궐 밖에 있는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고 특별한 행사를 치르던 중요한 공간이었던 거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고 소실됐어요. 그리고 고종 시기에 중건됐죠. 중건된 경복궁은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주요 관청들이 모여 있었던 광화문 앞에는 육조거리가 새로 정비되기도 했어요. 이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죠. 그뿐만 아니라 궁궐 밖이었던 신무문 부평까지 궁장을 두르면서 궁궐의 후원 영역이 확대됐어요. 지금의 청와대 공간은 그때부터 궁궐의 담장 안으로 들어와 경복궁의 후원에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흔들리는 궁궐, 왕이 떠나다. 고종은 경복궁 후원을 통치활동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경복궁 후원의 넓은 마당인 경무대에 각각 문과 무를 상징하는 육문당과 육무당을 세워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군사훈련을 했죠. 고종은 직접 유생들에게 글을 짓게 하거나 활쏘기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원의 서쪽엔 경농제를 마련했어요.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팔도배민을 만들어 나라의 근간이었던 농사를 돌보고 백성의 노고를 치하하며 풍년을 바라는 장소로 사용했죠. 지금은 영빈관이 된 이곳에 팔도배미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마당이 조성되어 있어요. 후원에는 경복궁을 지키던 금이군들이 머무르는 수궁도 있었어요. 이곳은 훗날 조선 총독의 관저가 들어서고 이후 우리 대통령이 머물며 진무를 보는 본관이 되기도 한답니다. 후원과 잇닿은 건천궁은 고종이 주도하는 개화정책의 추진본부였어요. 건천궁 옆에 지은 지복제에는 수만 권의 서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고종은 건천궁과 지복제에서 각국의 공사를 접견하고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죠. 찬란히 빛날 것 같던 고종의 개화정책이 빛을 잃고 흔들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동학농민군 진압을 명분으로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은 조선 조정이 농민군과 전주 회약을 맺은 이후에도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한성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죠. 1894년 갑오년 7월 23일 새벽 4시 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일본군의 각 부대는 경복궁 주변을 에워쌌어요. 경복궁에 침입한 일본군은 건천궁에 들이닥쳐 고종을 협박하고 궁을 장악해버리죠.
경복궁을 침략해 친일 내각을 세우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기대를 가지는 것을 보고 1895년 10월 8일 또다시 건천궁에 난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극이 일어나죠.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1896년) 고종은 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했어요. 1년 뒤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비극의 현장인 건천궁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경무대에서 행사를 열지도 않았어요. 가보개혁 이후 과거 시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죠. 1897년 고종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주권국가로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했지만 왕이 머무르지 않은 경복궁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후 경복궁에는 식산흥업 정책에 의해 누에를 기르는 잡농소나 양을 기르는 양목장이 설치되기도 하며 궁은 점점 본래의 역할과 멀어져 빛을 잃어갔죠. 회철, 헐리고 치워지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했어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국권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던 1910년 3월 27일 황성신문에 올라온 공고 하나. 일본 제국의 본격적인 경복궁 훼손이 시작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1912년 태평로 확장, 1913년 철도호텔 착공, 1915년 시정 5주년 조선물산 공진회 개최. 일제는 식민통치 5주년을 기념하는 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었습니다. 조선인들이 근대적 신문물을 구경하며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경복궁을 식민통치의 전시장으로 사용했죠. 일제는 이후에도 몇 번의 박람회를 열어 경복궁을 훼손했어요. 조선물산 공진회가 끝나고 일제는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현재의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버렸죠. 총독부 건물이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경복궁은 잊혀진 왕조를 상징하는 궁궐이 됐어요. 그렇다면 고종의 통치 공간이었던 경복궁 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독부 청사가 완공된 후 일제는 경농제에 총독부 관리들을 위한 관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29년 식민통치 20주년을 기념하는 조선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일제는 경무대에 육문당과 육무당을 헐어 일본 불교의 사찰로 내주고 그 자리에 박람회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설치했죠. 1939년 경복궁을 지키는 수궁이 있던 경무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몸체는 서양 건축을 따르고 일본의 전통 건축을 나타내는 경사지붕을 얹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건물, 바로 조선 총독관저였죠.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들어서며 경무대는 이제 완전한 금단의 영역이 되었어요.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되고 경복궁과 후원 사이에 도로가 생기자 경복궁과 후원이 점차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경복궁의 후원으로 자리하던 청와대 공간의 역사는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시작.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미군정이 시작되고 북쪽에는 소련 주둔군이 통치하는 시기가 이어졌죠. 경무대 지역도 미군정에 접수되면서 조선 총독관전 이제 미군정청 사령관의 관저가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후 미군 사령관이 사용했던 경무대 관저도 대한민국 정부로 돌아오게 됐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관저로 삼으며 경무대는 대통령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로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6.25 전쟁 시기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이 머무르던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를 부산 경무대라고 부르기도 했죠.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도중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됐어요. 경무대에 집결한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포해 다수의 희생자가 생기는 등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며 경무대는 독재와 부정부패의 산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죠. 뒤이어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 관저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관저의 개화가 푸른 빛깔이었던 것에 착안해 청와대로 이름했죠. 당시는 현재 청와대 본관이 지어지기 전이었고 아직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관저로 지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푸른 기와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본관의 푸른 기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에게 익숙한 청와대라는 이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 문을 닫다. 4.19 혁명 이듬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막으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반정부 시위는 곳곳에서 전개됐어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주요 정책을 강행하고 대중의 저항을 진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청와대로 초대하기도 했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청와대 공간이 일반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성역화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968년 1월 21일 무장한 북한 공작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했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인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어요. 1968년 북한이 일으킨 도발들은 68년 안보위기로 불렸죠. 이로 인해 청와대는 경비태세를 강화하며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청와대 앞길은 물론 북악산과 인왕산 등산로의 통행이 제한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악스카이웨이는 청와대와 수도권 경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도로를 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청와대 서쪽에 있는 7궁의 일부를 철거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도 시행됐고요. 하지만 철통경으로도 막지 못한 비극이 다시 일어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경수 여사 서거,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까지 청와대에서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잡은 전두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적 폭력으로 진압한 후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군사정권의 오랜 철권 통치를 거치며 청와대는 완전히 국민과 단절된 채 반민주적인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됐죠. (1987) 청와대를 바꾸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었던 청와대가 태세를 전환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은 청와대 밖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됐죠.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직선제 개헌 요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정부는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강경책으로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한다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죠.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맞이해야 했죠. 1988년
오공필이 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국민적 관심도 높았어요. 이렇게 형성된 여론은 청와대를 탈권위적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 정부는 청와대가 지녔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시작된 민주화가 낮은 청와대로의 변화를 이끈 것이죠. 민주화의 흐름은 청와대의 외형도 바꿨어요. 일제강점기에 지은 총독관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민주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거든요.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도 배경이 됐죠.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청와대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9월에 춘추관이, 10월에는 관저가, 1991년엔 본관이 준공되어 현재의 청와대 공간을 형성하는 기틀이 마련됐죠.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관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1993년 문민정부를 기치로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 정권의 단절과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했어요. 이에 따라 총독관저와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결정했죠. 경복궁을 회철하며 지어졌고 오랜 시간 경복궁과 우리의 역사를 막아서던 건물들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과거 고종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던 곳, 조선 총독의 관저와 미 군정사령관의 관저로 사용되던 곳,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91년까지 대통령들의 직무 공간이자 관저였던 곳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청와대 경내의 구본관터에 있는 700살을 훌쩍 넘긴 주목 한 그루. 고려의 남경과 경복궁 후원의 수많은 정각들을 보았겠죠. 이곳에 머물다간 대통령들의 이야기도, 청와대 공간이 바뀌어가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왕의 공간에서 조선 총독의 공간으로, 그리고 미 군정청 사령관의 공간을 지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국민들의 공간으로, 철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공간으로, 이곳을 찾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질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서 있는 주목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우리 곁에 있는 청와대 공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악산 아래 청와대 공간 이야기였습니다.